자, 지금 이제 금속들이 특히나 안전자산인 골드를 시작으로 순환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좀 위험한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게 엄청 위험한 시그널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간 대비 10월 11일 이후에 가격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골드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10월 11일에 같이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영향을 받았지만 아주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 이후 작은 영향을 받았지만 빠르게 회복을 했다. 자, 근데 이거는 골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도 빠르게 또 이제 슈팅을 하면서 오버슈팅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만 그런 게 아니고 플래티넘, 어, 골드, 실버, 플래티넘 이런 것들. 플래티넘도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정고점을.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제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좀 짚어드릴게요. 구리도 올라가고 있어요. 구리도. 자, 일단 골드까지 상승을 하는 거는 골드 상승의 재료. 사실 지금 이게 지금 금을 모으는 쪽과 비트코인을 모으는 쪽이 좀 나뉘고 있겠죠.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골드의 상승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많이 인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화폐를 이제 들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좀 많이 낮아졌으니까 메리트가 좀 적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좀 이제 움직이는 경향도 있고, 이거는 좀 일반적인 경우에 기준금리가 좀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낮아져서 달러 인덱스 DXY가 좀 낮은 상태잖아요.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으로 좀 회피를 해야겠다.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를 대비를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글로벌 전쟁을 대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사실 천재지변 같은 일이죠. 특히나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한번 겪기도 했었고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그리고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겪고 있지 않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이게 종전이 되냐 확전이 되냐에 따라서 미국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물론 영향은 그나마 좀 덜 받겠지만 그나마. 왜냐하면 러시아는 나토와 싸우게 될 것이고 중국은 대만, 한국은 북한, 이란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터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레바논이랑 뭐 팔레스타인이랑 이렇게 여러 군데랑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런 대전쟁 상황을 대비해서 골드 가격이 미리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금융위기 대비해서 이것들을 해칭하는 달러를 여기다가 묵혀두는 거일 수도 있는데, 자, 골드까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금이 있으면 은이 있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안전자산의 1순위, 2순위는 골드와 실버를 또 이제 실버바, 골드바 정도는 쟁겨두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실버도 안전자산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골드랑 실버랑 같이 한 묶음으로 묶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안전자산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디커플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실버가. 골드가 아무리 올랐어도 실버는 이렇게 많이 억눌렸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자, 골드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실버랑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골드 올라갈 때 실버 2023년에 실버 가격은 골드 올라갈 때 얼마였냐?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 엄청 억눌렸죠. 억눌렸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신고점을 돌파를 했었는데 2008년에, 2011년에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 신고점을 다시 재돌파하기까지가 골드 같은 경우에는 8년 정도가 걸렸는데 8년 여기서 유로키까지 8년. 근데 이제 실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파를 하는 게 지금 한 몇 년이죠? 14년. 거의 한 2배 정도가 걸렸습니다. 2배. 자, 근데 실버까지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높은 확률로 요 두 개가 비슷한 테마로 독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안전자산으로 회피하는 자본 세력들이 많아졌다. 자본가들이 많아졌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자, 골드랑 실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안전자산. 뭐, 지금 국제정세 기류가 좀 심상치가 않으니까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플래티넘은 왜 올라가냐? 구리도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게
여기서 플래티넘까지 올라가는 거는 원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약간 제조업 중심으로다가 제조업 수요가 많아지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금속들이 제조업에 대한 이런 경제 순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게 생산량이 많아지고 수요도 많아지니까 이게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플래티넘이나 이런 것들도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주문량이 증가하고 그러면 수요가 많아지는 거니까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생산하는 곳들은 주문량 대비해서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 재료들을 많이 사니까 플래티넘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제 호황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플래티넘 가격 상승 하나만으로.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인위적이에요, 인위적. 자, 인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요 플래티넘도 그렇고 실버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이게 선물을 거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물. 제가 볼 때는 이거 순환 펌프 되는 그냥 유동성이에요, 순환 펌프. 순환 펌프 유동성이고 순환 펌프 유동성 플러스 누군가가 달러를 가지고서 이거를 해칭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달러 해칭을 위해서 공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잠식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경제 순환과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그러면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뭐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냐? 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원리로 봤을 때는 플래티넘 가격의 상승은요. 그러니까 원래 순환 구조, 건강한 구조는 뭐냐? 자, 제조업 주문량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산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재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플래티넘이랑 이런 금속들을 많이 구매를 합니다. 플래티넘이나 이런 것들을. 자, 그 과정에서 플래티넘의 수요가 늘어나고 플래티넘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건강한 구조예요. 원래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제조업의 주문량이 증가를 하니까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재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플래티넘의 그 수요가 필요하고 플래티넘 수요가 늘어나야 되니까 플래티넘을 구매들을 많이 하겠죠. 제조업 이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이게 건강한 구조인데 건강하지 않은 구조.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조업의 주문이 급증된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 먼저 오르는 거야. 왜 올라? 금, 은 올라가니까 달러 잠식시켜 놓는 거예요. 어디다가 해외 선물했다가 선물 롱 포지션. 그러니까 금속에다가 롱 포지션으로 잠식을 시켜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도 낮고 예를 들어 뭐 달러 인덱스도 낮으면서 금리도 낮으니까 이거 잠깐 회피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쪽으로. 그러면 이 상황이 먼저 건강하지 않은 구조가 먼저 다가오면 어떤 상황이 되냐? 플래티넘 가격이 먼저 올라갔어요. 근데 일단 제조업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 단가가 갑자기 비싸졌어. 물가가 오를 수 있음. 전자제품. 이런 상황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애시당초에 경제가 순환되고 제조업 주문량이나 이런 것들이 급증을 해서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재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 금속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건강한 구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플래티넘 가격이 먼저 올라버리면 생산 단가도 비싸지고 이 전자제품 물가나 이런 것들도 오를 수도 있겠죠. 마치 그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요. 이거 실버도 올라가면 반도체. 거기다가 플러스 최근에는 뭐가 올라갔죠? D램 가격까지도 폭등을 하고 있죠. 폭등.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순히 교과서적인 이론으로 플래티넘 가격 상승이 경제 순환이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건강하지 않은 구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가 재료가 먼저 올라가니까 생산 단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생산 단가는 비싸죠? 그럼 수요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오히려 기업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물가까지도 오를 수도 있죠. 전자제품에. 뭐 아이폰이 됐던 뭐가 됐던 특히나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D램 가격이 상승하거나 뭐 아니면은 컴퓨터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뭐 디스플레이의 가격은 아직은 변동은 없는데 디스플레이 가격도 상승하면 그냥 전반적인 물가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수요는 그대로거나 물가가 오름으로써 수요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 과정이 전혀 건강하지가 않아요. 건강하지가 않다. 지금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경제가 호황이고 경제가 순환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지표를 구리는 오랜 기간 동안 지켜줬는데요. 지켜줬는데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메커니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가는 자산들이 오히려 경제 순환보다는 경제가 악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제가 순환된다라고 배웠겠지만 이게 오히려 재료 단가들이 먼저 올라가는 게 그 첫 번째 시작이 골드 가격의 상승으로 순환이 하나씩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위적인 유동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단가가 비싸져서 제조업들이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제조업들이. 음.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물가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거의 고정되는 것들을 좀 체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이폰을 1000달러에 샀으면 1000달러에 샀지 재료나 이런 단가들이 비싸져서 갑자기 1400달러로 올라가면은 이거를 대다수의 이 소비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기업들에서 마케팅 측면에서 약간의 할인 절감된 가격으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뭐 이제 대기업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파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왜냐하면 재료 단가가 비싸지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국의 주택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에서 건설업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호황이 돼가지고 공급 과잉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제 이런 귀금속이나 이런 금속들이나 이런 재료들 단가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건설하는데 필요한.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주택 지수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25년 기준으로 150만 명이라면 지금 매수자는 110만 명이에요. 105만 명. 그러니까 105만 명. 한 30% 정도 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이 150만 명이며 매수하는 사람이 105만 명이에요. 여기서 주택이 과잉 공급된다고 해도 해소가 안 되겠죠, 소화가. 그러니까 이 지금의 금속들의 단가 상승이 이게 수요가 많아지고 경제가 순환되는 단가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이 달러의 금리도 낮고 DXY 달러 인덱스도 낮으니까 이거를 선물로 그냥 롱을 쳐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은 달러를 잠식시켜 놓는 거예요. 롱 포지션으로. 원래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할 게 뭐가 있냐? 원래 이 달러가 잠식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기대를 하려면 똑같이 비트코인에도 이게 적용될 수도 있었어요. 그대로 달러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보다 금속에다 롱 치는 것보다 비트코인 롱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을 좀 인플레이션을 좀 이제 해칭을 하는. 근데 지금의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들이 등 터진다고 세력들 간의 싸움에서의 지금 대립 구조가 어떻게 되죠? 비트코인 vs 금, 은 이렇게 되잖아요. 피터 시프 vs 창펑자오 이렇게. 지금 실버가 이 정도까지 슈팅을 한 시가총액 대비 자금력을 딱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87,000달러에서 200K 간 시가총액 상승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비트코인도 그렇게 올려줄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안 올려주는 것 뿐이지. 왜냐하면 지금 대결 구조니까. 이 대결 구조. 어. 그리고 앞으로 이제 크립토 시장에 먹을거리가 많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쪽 시장이 완전히 멸망 수준까지 폭락을 한 뒤에 그때서야 회복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앞으로 먹을거리들이 많거든. 먹을거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금이랑 은 같은 것들도 그렇고 얘네도 토큰화된 게 이미 금은 있는데 이런 금속 자산들도 코인 쪽에 토큰화가 돼가지고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그런 토큰화 돼서 거래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블록체인을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먹을거리는 크립토가 될 건데 예를 들어 2035년까지의 먹을거리가 지금 2025년 얼마 안 남았죠. 앞으로의 10년 동안에 먹을거리가 이 정도가 될 건데 그걸 지금 굳이 급하게 가냐에 대한 생각은 저는 좀 동의를 못 합니다. 오히려 한번 시장이 붕괴 수준까지 떨어지고 나서 몇 년 정도 바닥텀을 기고 나서 그때서야 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 금속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특히나 이제 실버나 아니면은 지금 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좀 비율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멕시코나 이런 데들 있죠. 멕시코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런 곳들이 조금 메리트가 좀 있어요. 그쪽에서 좀 생산 많이 하거든요. 페루도 마찬가지, 페루. 음. 어떻게 보면 자본 세력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그거 활기를 좀 불어넣어주는 느낌인가? 뭐 멕시코라든지 페루라든지 아니면 그런 곳들 있죠. 중국도 뭐 많이 생산을 하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멕시코랑 중국이 많이 들고 있어요. 페루도 그렇고. 아,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결국에는 3차 세계대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압박이 들어오는 느낌인데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게 특히나 골드 가격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실버까지 올라 버리면은 굉장히 좀 이제 불리해집니다, 이게. 결국에는 3차 세계대전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버 가격도 올라가고 골드 올라가는 것까지야 그렇다 치지만 실버까지 올라가 버리고 플래티넘이랑 구리까지 또 올라가겠죠. 이러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더 크게 올 수도 있어요. 금리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미국에서 금리를. 근데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상황은 당장은 아니고 아직은 크루드 오일이나 에너지 가격들은 당장 오르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피날레처럼 크루드 오일만 딱 급등해버리면 이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요. 이게 지금 저유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그 전에 120달러 대비하면 저유가입니다. 이게 좀 평균치긴 해요, 솔직히. 저유가 정도는 아닌데 평균치긴 한데 여기서 크루드 오일까지 급등해 버리면 에너지 가격 비싸지고 금속 비싸지고 인플레이션 당연히 뒤따라서 올 것이고 미국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근데 그런 금리 올리기 전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이 에너지 가격 크루드 오일이 가격 상승하는 거는 동북아시아 전쟁밖에 없단 말이죠. 동북아시아 전쟁이 터지면 크루드 오일 가격 급등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달러 인덱스 높아지고 이런 과정이 좀 선행될 것 같고 오히려 동북아시아 전쟁이 딱 이렇게 터졌을 때 처음에는 금이랑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 조정 좀 하다가 슈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쇼청산. 안전자산으로 이쪽으로 쏠리는 거지. 근데 그거 얼마 안 가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갈 것 같거든요. 한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버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금이. 그러니까 슈팅이 딱 터지면은 저는 금방 제자리로 갈 거는 같아요. 한 4,000달러, 4,000 미만으로, 요 미만으로 제자리로 갈 거는 같은데 그 트리거가 결국에는 뭔가 국제 정세에 대한 그런 국제적인 이벤트 사건이 하나가 나와야지만 이렇게 터지는 거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실버뿐만 아니고 플래티넘까지 슈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그 수요가 많아지고 생산이 많아져가지고 단가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건 인위적인 유동성, 인위적인 이제 그 금으로 간 거, 실버로 가고 플래티넘으로 가고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부동산도 강남 쪽 중심으로 해서 강남동, 한남, 용산, 마포 이런 식으로 순환돼서 일단 서울 먼저 올리고 가져야 한 뒤에 그 밑에 있는 지방들 먼저 이제 그 근처 근교들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장주 먼저 올라가고 그 밑에 있는 그 주변 그 하위 부동산들 그러니까 골드 먼저 올라가고 실버 가고 이제 밑에 있는 그 금속들 순서대로 가는 거 이게. 근데 그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자제품 가격이 올라가겠는데요. 그 컴퓨터 그 조립식 컴퓨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러면은 채굴기 비용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채굴 기업들이 파산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왜냐면 왜냐면 이게 채굴 기업들이 지금 채산성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채굴 기업들 생각들을 한다면 전환을 제트캐시나 이런 것들로 전환을 하거나 비트코인 캐시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적자를 보면서 이렇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버틸만 한 거예요. 채굴 기업들도요. 아직은 딱 중립이에요. 채굴 기업들이 지금 딱 채산성이 딱 이제 그래도 이제 원금은 나오는 수준이라서 채굴장을 돌리면은 아직은 중립인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6만 달러 선까지 떨어지게 됐을 때는 그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채굴장들도. 채굴장들 다 파산이에요. 실제로 이때 파산들 많이 했거든요. 이때는 근데 중국 기업들이 파산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 쪽에서 파산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산했던 기업들을 미국에서 다 샀거든요. 약간의 이런 기업 간의 리벤지 싸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들이 등 터지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래서 중국 채굴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지금까지는 채굴을 하겠지만 이들은 좀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나 제트캐시나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트캐시로 전환하려면 조금은 복잡한 그 전환 방식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그냥 코드만 딱 바꿔가지고 비트코인 캐시 채굴하는 걸로, 이건 좀 간단한 방식이어서 채굴기의 이제 효율 자체가 제트캐시랑 비트코인이랑 좀 다르다라고 해요. 요놈 채굴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제가 말씀드리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단순히 뭐 코인 시장이 끝났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코인 쪽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해시레이트 전쟁에 있어서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6만 달러까지 만약에 앞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채굴 기업들이 대규모 파산하는 상황들도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마인 이 회사가 이제 여기 비트코인 채굴 회사예요. 비트마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보더라고. 비트마인 여기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데 이더리움을 샀잖아요. 레버리지 써서. 그리고 스테이킹도 넣어놨는데 비트코인 채굴 회사니까 당연히 순 매출이 비트코인이겠죠? 거기다가 레버리지 투자로 이더리움까지 구매를 해서 실제로 지금 평단 정도가 될 텐데, 예를 들어 앞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비트마인에서 구매했던 이더리움을 매도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데, 채굴 기업인데 비트마인이, 그런 기업이 이더리움을 샀다면 구매했던 이더리움을 만약에 파산 직전까지 간다면 이걸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또 패닉셀이 되는 거고, 오히려 연쇄적인 트리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 장치가 만들어졌어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하나 하락하는 것만으로도 스노우볼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게 있죠. 그 첫 번째 시작이 XRP가 된다면, 만약에 적절한 순간에 XRP가 만약에 떨어지면, XRP ETF 출시되고 지금 30% 떨어졌는데 ETF가 90%까지 떨어지게 되면, 지금 나머지 승인 대기 중인 현물 ETF들이 다 이제 그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 승인 대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ETF가. 지금 이게 단순히 그냥 어, 한 가지의 이제 하나의 코인과 사랑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이미 메이저 코인들은 아직은 못 갔지만 이미 그 근본이라고 할 만한 애들도 이미 지금 다 제자리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메이저 코인이라고 안 갈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메이저 코인들이 그렇게 폭락을 하면 요놈들은 추가적으로 패닉셀을 하겠죠. 어. 지금 근데 그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크리스마스 전후에 변동 없으면 한 일주일 정도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변동 없이 박스권으로 유지를 할 거는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한 번에 꺾일 수도 있다. 박스권을 유지를 하지만 이거는 정말 지금 선물 거래량도 지금 역대 최저입니다. 최저. 역대 최저. 선물 거래량이 없어요. 원래는 한 2, 30조 기본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10조도 안 돼. 10조도. 10조 미만. 근데 뭐 잡코인들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삐핀이나 이런 것들만.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위험한 시그널들 해석을 해봤습니다.